제1장 체크아웃 데스크. 막판에 잡힌 출장 때문에 호텔에 체크인하던 중 남편이 낯선 여자의 팔짱을 끼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 두 분 반값도 같이 계산해 드릴까요? 서울 신라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하자 따뜻한 로비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나는 기내용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가방을 든 채 급작스러운 출장만이 안겨줄 수 있는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호텔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잘 닦인 대리석, 황동 장식, 하얀 호접란,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목에 걸린 컨퍼런스 명찰들로 가득했다. 나는 아니었다. 48시간 전만 해도 나는 해안 글로벌 사무실에서 한 주를 보내며 신규 리테일 론칭 기획안을 검토하고 내 결혼 생활이 그저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척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료 하나가 독감에 걸렸다. 런던에서 클라이언트가 날아왔고 상사는 나를 신라 호텔로 보냈다. 내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사람들을 마치 위기가 계획된 일이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박민서, 직장에서는 모두들 민 팀장이라고 불렀다. 나는 32살이었고 다국적 소비재 브랜드의 마케팅 팀장이었으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 유능하다고 평하는 종류의 여자였다. 남편 이진우는 35살이었고 작지만 업계에서 인정받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제이라인 크리에이티브를 운영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6년 되었다. 아이는 없었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매번의 테스트마다 희망이 시어머니와의 어색한 저녁 식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온라인에서 읽었다는 새로운 영양제를 먹어봤냐고 물으시곤 했다. 나는 한약, 임신 준비 앱, 사적인 질문들, 그리고 조용한 수치심을 견뎌냈다. 진우는 거의 아무것도 견디지 않았다. 의사가 그에게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제안할 때마다 그는 웃어넘기며 자기는 말처럼 건강하다고 말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해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특유의 밝고 능숙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나는 내 이름을 말하고 카드를 건네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메일 2개에 답장하면서 등록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가 카운터 너머로 내 객실 키홀더를 밀어주었다. 박민서 고객님, 6층입니다. 체크아웃은 정오입니다. 와이파이 안내는 안에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라운지를 지나 바로 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머릿속에는 샤워, 스팀 다림질이 필요한 재킷, 그리고 4시간 후에 버텨내야 할 클라이언트 저녁 식사 생각뿐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진우가 먼저 나왔다.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그의 어깨선을 먼저 알 수 있었다. 그는 작년 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내가 골라줬던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면서 신뢰감을 준다고 그가 말했던 그 옷이었다.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는 새로 닦은 듯 반짝였다. 한 여자가 그의 옆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긴 밤색 머리에 크림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비싸 보이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있었다. 주변 공간이 자신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것이라 믿는 사람, 특유의 편안한 자신감이 넘쳤다. 진우는 누가 봐도 자기 것이 아닌 황갈색 가죽 토트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자 그가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는 부드럽고 은밀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내 발밑에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순간 로비의 음악 소리도 내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도 내 뒤에서 한 가족을 맞이하는 컨시어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가방 손잡이를 감싼 진우의 손과 그녀가 그에게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할 필요조차 없어 보였다는 사실만이 보였다. 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오래되어 내가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인도 안쪽으로 걷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아침 9시에 그는 다른 여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을 나서며 말끔하고 다정한 모습이었다. 그들이 나를 동시에 보았다. 진우의 얼굴이 먼저 변했다. 놀람, 두려움, 계산. 여자는 더 느긋한 흥미를 보이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가는 마치 비밀스러운 농담을 건네받은 것처럼 휘어졌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미소 지었다.
두 분 반갑도 같이 계산해 드릴까요? 문장은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매끄럽게 흘러나왔. 진우의 입술이 벌어졌다. 민서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체크인하러. 일 때문에.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위해 호텔 시설 답사하러 왔어. 여자의 손가락이 그의 팔에서 느슨해졌지만 멀리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 진우는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고 침묵은 길어져 대답이 되었. 로비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다. 데스크 뒤에서 직원은 듣지 않는 척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열고 그들 중 누구도 돌아설 틈을 주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우리 사이에서 하얗게 터졌다. 진우는 움찔했. 민서야,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말했다. 그냥 영수증 챙기는 걸 좋아해서. 나는 키를 챙겨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우가 나를 향해 오려고 했지만 여자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는 멈췄다. 그 망설임이 호텔이나 가방이나 이미 그의 입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거짓말들보다도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2초 동안 내 남편은 내 앞에 서 있는 아내보다 옆에 있는 여자를 선택했다. 방에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책상 이 무난한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 진우, 제발 설명하게 해줘. 1분 후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야. 일은 클라이언트 방문 때문에 여기서 묵었어. 내가 아침 식사 때문에 데리러 온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그 문자를 2번 읽고 한 번 날카롭고 메마르게 웃었다. 직원을 아침 식사 때문에 데리러 오는 것이 객실층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나올 필요는 없었다. 그녀의 토트백을 들어줄 필요도 없었다. 일요일 산책 나온 연인처럼 팔짱을 끼게 할 필요도 없었다. 저녁이 되자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최유라. 진우가 진실을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날 밤 9시 30분에 피곤한 눈과 연습한 듯한 사과를 들고 그는 창가 작은 소파에 앉았고 나는 샤워를 마치고 축축한 머리카락을 한 채 호텔 가운을 입고 침대 머리판에 기댔다. 그는 최유라가 최근에 채용되었고 똑똑하지만 손이 많이 가고 회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며 중요한 캠페인에 임시로 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를 돕기 위해 호텔에 갔던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할 때 사람들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가방은 무거웠다. 팔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로비 상황은 단지 나쁘게 보였을 뿐이었다. 나쁘게 보인 건 나빴기 때문이야. 내가 말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넌 모르잖아. 아니, 충분히 알아.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가 닿기 전에 이불 속으로 손을 옮겼다. 민서야, 맹세해. 널 상처 주려던 게 아니야. 나는 8년 동안 사랑하고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마치 위조된 서명처럼 느껴졌다. 내가 로비에서 왜 소리 지르지 않았는지 알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 싫어서야. 나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 진우 씨. 내가 준비되면 그때 얘기해. 그는 마지못해 떠났다. 복도에서 그가 마치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처럼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내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때때로 침묵은 여자가 칼을 세고 문을 잠그고 이 집을 얼마나 더 버티게 둘 것인지 정확히 결정하는 시간이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미니바를 열고 작은 병들을 만지지도 않은 채 쳐다보았다. 6년의 결혼 생활은 나를 그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를 설명하도록 훈련시켰. 진우는 피곤했. 진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진우는 항상 직장 여성 동료들과 친했다. 진우는 대립을 싫어했으니 당연히 로비에서 얼어붙었을 것이다. 오래된 반사작용이 내가 투자한 삶을 보호하려는 작은 군인들처럼 변명들을 줄세웠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 변명들은 더 모욕적으로 들렸다. 나는 나쁜 수치가 일시적이길 바라는 임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위기와 패턴의 차이를 배우는데 몇 년을 보냈다. 위기는 당신을 한번 놀라게 한다.
패턴은 당신이 보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반복된다. 그 호텔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해지고 있는 옷에 처음으로 눈에 띈 솔기였다. 그 깨달음은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방을 더 춥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그 솔기를 봤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얼마나 여러 번 그 옷감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온전한 척했는지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2장. 깨끗한 기록과 더러운 돈.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치 호텔 로비에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지 않은 것처럼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것이 전문직 여성의 유용한 점이었다. 사람들은 자제력을 평온함으로 착각했다. 나는 런던 팀에게 미소 지었고 가격 질문에 답했으며 일정을 조정했고 부사장이 기쁨에 겨워 회의 테이블을 내리칠 만큼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 저녁 식사에서 동료들은 나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나도 그들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들이 디저트를 놓고 토론하는 동안 내가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으로 진우와 최유라의 사진을 재생하며 그의 팔에 감긴 그녀의 손 각도를 확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왔을 때 진우는 없었다. 강남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늘 그렇듯 그대로였다. 하얀색 주방, 회색 소파, 우리가 언제 갔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 여행에서 찍은 흑백 사진 액자들.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갑자기 얼마나 연출된 공간인지 느껴졌다. 냉장고에는 아이들 그림이 없었고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신발 더미도 없었으며 삶이 그 경계를 넘어 흘러넘친 증거도 없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커피를 내리고 진우의 데스크톱 앞에 앉았다. 그의 비밀번호는 항상 우리 혼인신고일이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남자들은 종종 게으름에도 형태가 있다는 것을 잊는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 깨끗했다. 최유라와의 대화 기록은 있었지만 업무 내용, 수정 사항, 마감일, 클라이언트 메모뿐이었다. 농담도 심야의 고백도 사진도 없었다. 그것은 유죄를 입증하는 메시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진우는 쓸모없는 것은 지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지웠다. 하지만 그의 통화 기록은 덜 순종적이었다. 한 번호가 5주 동안 거의 매일 종종 자정 이후에 나타났다. 나는 그것을 메모에 복사했다. 검색했다. 공개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진우는 사무실 근처 고급 마켓에서 샤인머스켓을 사들고 집에 왔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는 마치 과일이 결혼 생활을 수리할 수 있다는 듯이 그릇에 담으며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네가 날 안 믿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유라 씨한테 모든 걸 설명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가장 알이 굵은 포도를 고르며 대답했다. 당신 믿어.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너무나 빨리 스쳐 지나가서 나는 그를 동정할 뻔했다. 그는 포도 하나를 집어 내 옆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다. 우리는 적절한 부분에서 웃었다. 길 건너편 창문에서 보면 우리는 오해를 잘 극복한 부부처럼 보였다. 내 안에서는 더 차가운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후 2주 동안 나는 진우의 삶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었다. 나는 그가 언제 나가는지, 휴대폰을 어떻게 드는지, 재킷에 밴 향기, 죄책감을 턱에 담고 있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는 한때 안전을 위해 위치 추적 앱을 공유했었다. 너무나 건전한 신혼 습관이라 우리 둘 다 잊고 있었다. 그가 도시 북쪽에 클라이언트 저녁 식사가 있다고 말한 어느 월요일, 나는 그 앱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의 차가 그가 클라이언트를 둔 공업 단지 쪽으로 움직였다. 밤 10시가 되자 그 점은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사무실도 레스토랑도 내가 아는 어떤 클라이언트도 아니었다. 그는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다. 조용히 걸었고 제스민과 비싼 세제 향기가 희미하게 났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카카오 택시 앱을 확인했다. 거기 있었다. 밤 11시 36분에 그 한남동 주소에서 그의 사무실까지의 이동 기록, 그리고 사무실에서 집까지 그의 차로 온 기록. 그는 자신의 동선을 연출할 만큼 조심했지만 그 연출의 지시 사항을 지울 만큼 조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비밀번호로 보호된 클라우드 폴더에 보내고 그의 휴대폰에서 흔적을 지웠다. 다음은 금융기록이었다. 진우와 나는 생활비 공동 계좌가 있었다. 우리 월급이 들어오고 주택담보대출금이 빠져나갔고 몇 년 동안 나는 그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것을 한 줄 한 줄 검토했다. 매달 그는 150만 원을 운영 예비비라는 이름의 새 계좌로 옮겼다. 그의 회사에 그런 예비비는 필요 없었다. 나는 몇 년간 그의 장부를 충분히 봐서 알고 있었다. 6개월간의 이체 금액은 총 9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청구 내역을 발견했다. 청담동의 한 부티크, 보석가게, 화장품 매장, 고급 여성, 의류점, 내가 받은 선물과 일치하는 구매는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모욕적인 증거는 전혀 잘 숨겨져 있지도 않았다. 진우는 채팅은 삭제했지만 결제 내역 삭제는 잊었다. 카카오페이 기록에서 나는 최유라 V로 저장된 사용자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생일 축하해. 마음에 들길 바라라고 적혀 있었다. 내 마지막 생일이 떠올랐다. 진우는 동네 마트에서 산 튤립을 들고 늦게 집에 와서 말했다. 자기는 화려한 거 필요 없잖아. 분명히 나는 화려한 게 필요 없었다. 최유라는 필요했다. 금요일, 나는 그의 사무실에 갔다. 제이라인 크리에이션은 여의도의 한 벽돌 건물 2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접수원은 나를 알아보고는 벽에 불이 붙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열정적인 따뜻함으로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호가 회의를 마칠 동안 나를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 안내했다. 유리 너머로 나는 직원들이 책상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보았다. 디자이너들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AE들은 헤드셋에 대고 이야기했다. 그때 최유라가 개인 사무실에서 폴더를 들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낮에 보니 훨씬 더 세련됐다. 검은색 원피스, 낮게 묶은 포니테일, 깔끔한 금 장신구. 그녀는 회의실을 지나가다 나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마치 자신이 이길 것이 확실한 게임의 파트너라도 되는 양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최유라 같은 여자들은 아내들이 지저분해지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눈물, 비난, 떨리는 손을 기대한다. 아내가 미소 지을 때 그들은 덜 편안해진다. 몇 분 후 진우가 들어왔다. 놀랐지만 금세 다정해졌다. 민서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처에 왔다가 오늘 저녁 물론이지. 그는 비서에게 돌아섰다. 최 팀장한테 6시까지 수정된 기획안 보내라고 해. 그의 말투는 평범했다. 너무 평범했다. 만약 내가 신라호텔에서 그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녀가 그저 또 다른 직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배신은 그렇게 평범한 어휘 아래 숨어서 살아남았다. 저녁 식사에서 나는 그를 시험했다. 레드 와인과 우리 둘 다 원치 않는 에피타이저를 앞에 두고 나는 말했다. 나 퇴사할까봐. 그의 포크가 입으로 가던 중간에 멈췄다. 해안 글로벌에서? 왜? 피곤해서. 우리 계속 아기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당분간 내 건강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순간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다정함도 아닌 안도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나타났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그것을 감추었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내 수입으로 우리 생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거기에 덫이 있었다. 그는 내가 12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떠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할지 묻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가 작아지는 것의 편리함을 받아들였다. 나는 감동받은 척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그가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그가 전화로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알아. 내일. 나만 믿어. 내가 처리할게. 그는 내가 복도에 물 한 잔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다. 그의 미소는 힘이 없었다. 클라이언트 문제야.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내가 말했다. 다음 토요일. 그는 사무실에 간다고 했다. 나는 엄마를 뵈러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한남동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가 길 건너편 카페에서 기다렸다.
90분 후 최유라의 하얀색 BMW가 주차장에서 나왔다. 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 한 쇼핑몰에 도착했다. 그녀는 스킨케어 제품, 카멜색 코트, 디자이너 가방을 샀다. 계산대에서 그녀는 진우가 나에게 숨겼던 것과 똑같은 블랙카드를 사용했다. 나는 그녀에게 맞서지 않았다. 나는 친구인 김지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가사 전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그녀는 중간에 끊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내 분노를 전략으로 바꿔준 문장을 말했다. 모든 걸 모아, 민서야. 그에게 경고하지 마. 그와 다투지도 마. 이렇게 깔끔하게 거짓말하는 남자는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계획해놨어. 더 똑똑하게 반응해서 그를 놀라게 해. 그날 저녁, 진우는 어머니가 잘 계신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한 남자가 자신의 이상형을 이해심 많고 지지해주며 드라마틱하지 않은 여자라고 설명하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았다.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남자들은 종종 침묵을 의미할 때, 이해심 있는 유용함을 의미할 때 지지해주는, 굴욕을 삼키면서도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할 때 드라마틱하지 않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진우가 화면을 흘끗보며 말했다. 관계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해. 성숙한 건 그걸 극복하는 거지. 당신이라면 그럴 거야? 내가 가볍게 물었다. 당신이 실수했다면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떠나지 말라고 빌겠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 안 그래? 나는 내 옆에 앉은 남자. 아직 얻지도 못한 용서를 이미 연습하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내가 말했. 그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다.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숨겨진 카드, 모든 호텔 사진, 모든 심야 택시 기록, 모든 향수 흔적이 이미 파일로 정리되고 이름 붙여지고 백업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바람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내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제3장 탐정 지연의 사무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온통 유리와 밝은 색목재, 그리고 시간당 요금이 청구되는 종류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내 룸메이트였고 지금은 상대방이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이 고용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인쇄된 스크린샷들을 펼쳐놓았다. 호텔 사진, 택시 영수증, 신용카드 청구 내역, 모바일 이체 내역, 위치 기록, 부티크 영수증, 최유라가 한남동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진. 지연은 과장된 반응 없이 그것들을 검토하며 법률 노트에 펜을 두드렸다. 이거 괜찮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법정이나 협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친밀한 관계였다는 증거, 제3자에게 쓰인 혼인 재산,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업 자금의 움직임까지. 상간자에게 준 선물은 때때로 부부 공동재산의 부당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하지만 분노에만 의존하지 마. 법원은 숫자를 좋아해. 판사들은 깔끔한 타임라인을 좋아하고. 숫자는 내가 구할 수 있어. 좋아. 그리고 민서야. 지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가지 마. 그를 협박하지도 마. 시부모님께 말하지도 마.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녹음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유라와 맞서지도 마. 네가 그를 믿는다고 생각하게 해. 그가 편안해지도록 둬. 편안해진 사람들은 허술해지기 마련이야. 그녀는 책상 너머로 명함 한 장을 밀어주었다. 강 실장 흥신소. 비밀을 잘 지켜. 전직 보험 사기 조사관이었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잘 알아. 그가 찾아낼지도 모르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글을 써. 나는 명함을 받았다. 진실을 감당할 수 있어. 그 말은 대낮에 하기는 쉬웠다. 한밤중 진우가 베개 밑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내 옆에서 잠들었을 때는 더 어려웠다. 내가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을 때, 겨울에 내 사무실 밖에서 죽을 싸들고 기다렸던 남자를 기억할 때 더 어려웠다.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한 후 조용히 울며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는 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던 남자.
나는 그 남자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아이에 대한 비난을 내게 떠넘기면서 다른 여자에게 보석을 사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아마도 배신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것이 극적인 전환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때로는 관심이 머물던 작은 선택받지 못한 공간에서 자라난다. 나는 강 실장을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칸막이가 있는 찻집에서 만났다. 그는 40대 초반이었고 가장 전문적인 방식으로 평범했다. 갈색 재킷, 기억에 남지 않는 머리 스타일, 차분한 눈. 그는 내가 건넨 요약본을 읽고는 고개를 들었다.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 아파트 계좌에 침입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동선, 합법적인 기록, 공개 정보, 사업자 등록 정보,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정식 절차를 통해 요청하시는 모든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좋아요. 더러운 증거는 원하지 않아요. 사용 가능한 증거를 원해요. 그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그럼 서로 이해가 된 것 같군요. 그 다음 주 동안 강 실장은 내게 간결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진우와 최유라는 해운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웨이터가 다가올 때까지 부스 같은 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남동 아파트 건물로 2번 들어갔다. 최유라는 업무 시간 이후에 진우의 사무실을 나섰고 그의 차를 타고 시내의 한 프라이빗 다라운지로 갔. 진우는 회사 시간, 회사 기사, 그리고 아마도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강 실장의 사진은 깨끗했고 시간이 찍혀 있었으며 파괴적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저장한 다음 진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나는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가 나가기 전에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회의에 대해 물었다. 나는 밤9시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에게 몇 년 동안 그가 옳았다며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다. 물론 그랬다. 그는 내 연기를 항복으로 착각했다. 어느 날 저녁 레드와인과 자기만족에 반쯤 취해 그는 주방 아일랜드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요즘 변했어. 좋게, 아니면 나쁘게? 좋게. 그는 자신의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재편되는 것을 보는 남자의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너무 빡빡했어. 항상 달리고 항상 통제하려고 하고,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난 그게 좋아. 나는 그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며 그가 내 피부 밑에 맥박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배우는 중이야, 내가 말했다. 그달 말, 진우는 제이라인이 팀을 데리고 제주도의 한 리조트로 주말 워크숍을 간다고 발표했다. 최유라도 당연히 거기 갈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존재. 나는 그의 뺨에 키스하고 재미있게 보내라고 말했다. 그의 차가 주차장을 떠나는 순간 나는 강 실장에게 전화했다. 보고서는 토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진우와 최유라는 옆방에 체크인했다. 밤 11시 14분, 최유라는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진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2시 7분 그녀는 맨발로 한 손에 신발을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강 실장은 사적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우는 일요일 저녁 햇볕에 그을리고 쾌활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마치 설탕이 거짓말을 달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듯이 오메기 떡을 들고서 그는 카약, 로프 코스, 모닥불, 그리고 그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벌인 우스꽝스러운 노래방 공연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적절한 부분에서 웃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는 지워졌지만 그의 사진 갤러리에는 실수 하나가 남아 있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의 최유라.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뒤돌아선 모습, 한 손으로 목에서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우연한 회사 스냅샷도 업무용도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보내고 흔적을 지우고 휴대폰을 카운터에 돌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잠 못 이루며 결정을 내렸다. 나는 자백을 원하지 않았다. 자백은 종종 수정된 거짓말일 뿐이었다. 나는 협상 카드를 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주일간 개인 휴가를 냈다.
폐렴에 걸렸을 때도 일하는 나를 봤던 상사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빨리 승인하며 푹 쉬라고 말했다. 대신 나는 한남동으로 차를 몰고 가 관찰했다. 최유라의 건물은 출입이 엄격했지만 맞은편 커피숍은 창문이 넓고 에스프레소 맛은 그저 그랬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거기서 사흘 아침을 보냈다. 최유라의 BMW가 오갔다. 진우의 차가 주차장으로 2번 들어갔다. 경비원은 전화 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그는 손님처럼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출입 권한이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나는 주차장 입구를 보면서 차 안에서 진우에게 전화했다.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기다리지 마. 알았어. 물 많이 마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산만했다. 22분 후 그의 차는 최유라의 건물로 들어섰다. 나는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핸들을 꽉 쥐었, 그리고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다. 그것이 내가 이성을 잃을 뻔한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다. 그를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쉬웠다는 사실이 나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결혼 생활을 연명장치에 의존하게 내버려 둔 채 2번째 가정의 리듬을 구축했다. 그는 다른 여자의 경비원에게 익숙해졌고 그녀의 건물에 그녀의 침대에 익숙해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진우의 옷장을 열고 그의 옷을 보관함 3개에 담았다. 아직 그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별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옷걸이, 상자, 서류, 계좌로 이루어진 과제였다. 나는 내 보석, 여권,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오래된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내 책상 서랍 뒤편에 있던 폴더 하나를 챙겼다. 6년 전 내가 결혼 전 모은 돈 5천만 원을 제이라인 창업 자금으로 진우에게 빌려줄 때 그가 서명한 차용증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서류를 고집하셨. 진우는 불필요하다며 웃었지만 어머니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서명했다. 남자를 사랑할 수는 있어 어머니가 나중에 내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절대 너의 유일한 출구를 그들에게 넘겨주지는 마라. 나는 기분이 상했었다. 이제 내 손에 들린 그 종이는 우물 안으로 던져진 밧줄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이혼하고 싶어. 그럼 진행하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사업 기록을 모으고 혼인 재산 낭비를 확인하고 너의 특유 재산 권리를 보호하고 그가 자산을 숨길 시간을 갖기 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해. 그가 거짓말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멈추게 하지 않아. 그녀의 책상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정직함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거야. 일주일 후, 강 실장은 그의 가장 강력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진우와 최유라는 회원제 클럽에서 열린 비공개 업계 파티에 참석했다. 사진 속에서 진우는 최유라를 팔로 감싸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그에게 와인 한 모금을 먹여주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2명의 동료가 근처에서 웃는 동안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그럴듯한 업무 관련 설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게서 숨고 있었. 그날 밤 진우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소파까지 부축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넌 나한테 잘해줘, 민서야. 너무 잘해줘. 난 당신 아내잖아. 내가 말했다. 나 말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의 눈이 감겼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그의 실수의 모든 구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랑이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예치하지 않은 후에도 계속해서 인출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 보살핌이 내 눈멀음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그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식사를 위해 상을 차리고 있었다. 제사장, 공항, 내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 금요일,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진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한 팔은 눈을 가린 채 그의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서 충전 중이었다. 나는 옷장 안에 서서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단추를 채우고 차콜색 바지를 입었다. 유혹이나 애도를 위한 옷이 아니었다. 깔끔한 선으로 수행되는 전쟁을 위한 옷이었다. 8시 30분까지 나는 모든 파일이 정리된 채 지연의 사무실에 있었다. 사진,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택시 탑승 기록, 위치 스크린샷, 최유라의 건물 출입 기록, 리조트 보고서, 프라이빗 클럽 사진, 200만 원 생일 선물 이체 내역, 그리고 내 5천만 원 창업 자금 대출 차용증까지 지연은 최종 타임라인을 검토했다. 이 정도면 협상에 충분히 강력해. 그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야. 그가 사업 자산을 숨기려 하면 우리는 소환장을 발부할 거고, 감정적인 부분은 준비됐어? 난 이미 감정적인 부분을 살고 있었어. 이제 법적인 부분을 원해. 오후 2시. 강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진우 씨 사무실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함. 최유라 씨도 이동 중. 오후 3시 35분 마이애미행 항공편. 업무가 아닌 개인 여행. 진우는 내게 공항으로 클라이언트를 마중 나간다고 말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 그의 클라이언트는 그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자금을 대준 여자였다. 그가 거짓말로 변호한 여자. 내 침묵을 약함으로 생각했던 여자. 나는 나 자신도 두려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공항으로 차를 몰았다. 교통은 거칠게 막혔다 뚫리기를 반복했고 비행기들이 고속도로 위로 낮게 날아갔다. 나는 주차를 하고 이번 터미널로 걸어갔고 그들이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보았다. 진우는 연석 옆에 서서 그의 트렁크에서 최유라의 캐리어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분 홍색 니트 원피스에 하얀색 크롭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우리의 첫 겨울을 함께 보냈을 때 내가 기억하는 그 다정함으로 그녀의 목에 있는 스카프를 고쳐주었다. 그는 내 사무실 밖에서 내 스카프를 매주곤 했다. 바람이 들어올 틈을 항상 남겨둔다며 나를 한심하다고 불렀다. 몇 년 후 내가 그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가 대학생 같은 장난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했다. 분명히 그는 다정함을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대상을 바꿨을 뿐이었다. 최유라가 나를 먼저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멈칫하더니 정중하고 도끼 있는 무언가로 재조립되었다. 박민서 씨, 이런 우연이 우연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남편의 클라이언트를 배웅하러 왔어요. 진우가 돌아섰다. 캐리어 손잡이가 그의 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민서야. 진우 씨, 나는 짐을 보았다. 타지에서 온 클라이언트가 참 아름답네요. 마이애미 미팅에 당신이 사준 카멜 코트나 당신이 결제해준 디자이너 가방, 아니면 당신 비밀 계좌에 연결된 블랙카드가 필요한가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해. 당신이 그녀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걸어 나왔을 때 당신은 조용한 곳을 잃었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여행객들이 걸음을 늦췄다. 최유라의 턱은 치켜 올라갔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탑승권을 더 꽉 쥐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찍었다. 플래시. 이번에는 둘 다 놀란 척할 수 없었다. 그만해. 진우가 휴대폰을 낚아채려 하며 소리쳤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어제 클럽에서 그녀가 당신에게 와인을 먹여주고 당신이 그녀 뺨에 키스했을 때 그것도 조용히 얘기할 계획이었어? 그의 눈이 커졌다. 최유라의 자신감에 금이 갔다. 만족스러운 한순간 그들 둘 다 자신들이 의심 많은 아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증거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사진 갤러리를 열어 그들에게 이미지들을 보여주었다. 클럽 소파, 그녀의 어깨에 놓인 진우의 손, 그의 가슴에 기댄 최유라, 키스, 아파트 주차장, 리조트의 타임스탬프. 최유라는 창백해졌다. 우릴 미행했어요? 진우가 속삭였다. 아니, 기록했어. 차이가 있지. 최유라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진우 씨와 나는 같이 일하는 사이예요. 당신이 불안해서 순수한 순간들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유라 씨.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바보 취급당하는 거야. 당신은 그가 기혼인 걸 알았어. 당신은 그에게서 선물, 돈, 집세 지원, 그리고 회사에서의 기회를 받았지. 그 돈들은 부분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해. 김지연 변호사가 상환을 위해 당신에게 연락할 거야. 나는 지연이 준비한 접힌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첫 줄을 읽었다.
진심이 아니겠죠. 그가 자발적으로 준 것들이에요. 그의 자발성이 내 동의와 같지는 않아. 그녀의 부드러운 표정이 사라졌다. 변호사가 있다고 이긴 것 같아요. 이진우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는 나한테 당신들 결혼 생활은 몇 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했어. 당신은 차갑고 일에만 미쳐 있다고 했어. 시부모님도 당신이 손주를 낳아주길 기다리다 지쳤다고 했고, 그 말들은 오래된 상처를 정확하게 찔렀다. 몇 년 동안 나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의 정중한 미소,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영양제, 우리가 언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진우의 당황한 침묵 등 임신에 대한 비난을 고행자의 옷처럼 짊어졌다.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그가 너무 빨리 말했다. 민서야, 그녀가 화나서 그래. 최유라는 이제 씁쓸하게 웃었다. 어디서 발뺌이야. 당신은 그녀가 임신을 못한다고 했잖아. 그녀가 초기에 당신 사업을 돕지 않았다면 벌써 이혼했을 거라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당신을 다시 남자로 느끼게 해줬다고 했어. 최유라, 닥쳐. 진우가 으르렁거렸다. 너무 늦었어.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방금 그거 녹음됐어.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공공장소인 터미널에 있고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선택했으니 지연이가 뭐가 유용한지 알겠. 어쨌든 고마워. 최유라는 마치 나를 때릴 것처럼 보이다가 카메라들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젖고 분노에 찬 눈으로 진우에게 돌아섰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주기를 기다리며 그는 그러지 않았다. 훔친 돈과 거짓말로 연애를 쌓는 남자들은 청구서가 지불되지 않는 동안에만 로맨틱하다. 마이애미 잘 다녀와요. 내가 말했다. 돌아올 땐 영수증 챙겨오고 그녀는 보안 검색대 쪽으로 캐리어를 끌고 갔고 진우를 연석에 남겨두었다. 그는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방어적이고 추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이혼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날 망가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회사는 내 거야. 아파트도 내 거고. 넌 떠날 수 있지만 모든 걸 가져가진 못해.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하나 잊은 게 있네. 뭐? 제이라인의 첫 5천만 원은 내 결혼 전 재산에서 나왔어. 당신 차용증에 서명했잖아. 원금의 이자까지 6년간 미납이야. 원본은 우리 엄마 금고에 있고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가 얼어붙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잡은 것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놓아줄 때까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너 이거 계획했구나. 그가 말했다. 아니, 당신이 서명했지. 난 그냥 보관했을 뿐이야. 내 기억력을 음모와 혼동하지 마. 그는 마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에이전시가 단지 프리랜서 3명과 임대한 책상 하나뿐이었을 때 제안서를 교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늦게까지 일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브랜드 매니저들을 소개해주고, 프레젠테이션을 다듬어주고,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결혼이 우리를 한 팀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자. 차이점은 이제 내가 팀에는 상호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지와 함께하는 무급 노동일 뿐이다. 진우는 그날 밤 집에 오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로 갔다. 아마도 차용증을 찾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서류 위에 세워졌는지 평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아파트로 가서 가방을 싸고 목동에 있는 엄마 집으로 택시를 탔다. 떠나기 전에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지연의 이혼 합의서를 놓았다.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최유라에게 사용된 부부 공동재산의 변제, 이자를 포함한 창업 자금 대출 상환, 그리고 사업 계좌의 완전한 공개. 저녁 8시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아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니? 회사가 엉망이란다. 어머님, 진우 씨가 바람 피운 거 아셨어요? 침묵. 무지하기에는 너무 짧고 결백하기에는 너무 긴 침묵이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업을 하는 남자들은 때때로 혼란스러워할 수 있단다. 아내가 그렇게 속 좁게 굴어서는 안 되지.
그럼 아셨네요. 난 부적절한 건 아무것도 몰랐다. 네가 너무 일만 하는 건 안다. 내 아들이 가정을 원한다는 것도 알고, 네가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 그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안다. 순간 엄마의 오래된 벽시계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이 조용해졌다. 그때 나는 내 옆에 있는 폴더를 열었다. 진우 씨가 자기 난임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나요? 무슨 검사? 3년 전에 병원에서 심각한 남성 요인 난임을 발견했어요. 치료 없이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는 어머님과 저에게 그 사실을 숨겼고 몇 년 동안 제가 비난받게 내버려뒀어요. 그녀는 목이 매는 소리를 냈다. 거짓말하는 거지.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 파일에 있어요.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최유라 씨에게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녀는 누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그녀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다. 아가, 성급하게 굴지 마라. 가족끼리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있는 거다. 진우가 실수한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주렴. 저는 6년을 줬어요.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진우가 엄마 집으로 왔다. 그는 현관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잿빛 얼굴에 떨고 있었다. 엄마한테 말했어. 당신은 내가 당신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당신 어머니께 벌을 받게 놔뒀어. 그건 사적인 거였어. 당신 가족이 매 저녁 식사마다 내 몸을 공공의 문제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랬지. 그는 진심으로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거의 인상적이었다. 민서야, 난 부끄러웠어. 어떻게 너한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짊어지게 놔뒀구나. 미안해. 그의 눈이 붉어졌다. 유라랑 끝낼게. 돈도 돌려받을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리석게도 한순간 내 기억은 더 젊고 희망에 차고 야심만만하며 우리가 겨우 감당할 수 있었던 주방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웃던 진우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공항이 돌아왔다. 호텔, 스카프. 그가 다른 여자에게 내가 차갑고 결함이 있다고 말했던 방식.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멈추고도 여전히 내가 그의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했던 방식. 당신은 날 원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을 멋지게 보이게 하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던 버전의 나를 원하는 거야. 그녀는 이제 없어. 그는 내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쳐다보았다. 내가 서명 안 하면? 그럼 판사가 모든 걸 읽게 놔두는 거지. 그의 얼굴이 변했다. 마침내 두려움. 뉘우침이 아닌 두려움.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그가 그 두 가지를 혼동하기 전에 문을 닫았다. 제5장. 최유라의 청구서. 지연은 다음 날 아침 서류들을 발송했다. 진우는 소송 대리인 선임 통지서, 재산 명시 명령 신청, 오래된 사업자금 대출 상환 요구, 그리고 사업기록 보전 명령 신청서를 받았다. 최유라는 임대료 지원, 명품 구매, 여행 경비, 현금 이체를 포함하여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이전된 선물 및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진우의 회사는 최유라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지급 내역을 묻는 좁은 범위의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았다. 정오가 되자 내 결혼은 사적인 비극이기를 멈추고 서류의 흔적이 되었다. 최유라는 폭발하기까지 48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틀 동안 마이애미 사진을 올렸다. 수영장가의 목테일, 해변의 일몰, 그리고 평화를 선택한다는 캡션. 그리고 지연의 내용 증명이 그녀에게 도착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사라졌. 셋째 날 아침. 그녀는 클라이언트 미팅 중에 제이라인에 나타나 회의실로 직행했다. 한 신입 직원이 테이블 반대편 끝에서 녹화했다. 그 영상은 점심때쯤 강 실장에게 도착했다. 최유라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안정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너머로 영수증 뭉치를 던졌다. 이진우 씨, 진심이에요? 당신 와이프가 당신이 자발적으로 쓴 돈을 돌려달라고 나한테 소송을 걸었다고요. 진우는 국내 유아용품 브랜드의 클라이언트 팀에 둘러싸여 테이블 상석에 서 있었다. 유라 씨, 나가요. 아니요, 당신은 당신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와이프가 회사에 유용해서 이혼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어쩌면 지분까지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당신 와이프는 나한테 법적 위협을 보내고 당신은 숨어 있네요.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이사는 마치 샐러드에서 쥐를 발견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진우의 파트너인 서태준 이사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눌렀다. 최유라는 계속했다. 당신은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 거라고 약속했어요. 당신은 회사 기계처럼 행동하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지쳤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은 내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연설보다도 진우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 거짓말쟁이들이 서로를 폭로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에는 특별한 효율성이 있다. 최유라는 나를 도우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상처 주려던 것이었다. 결과는 같았다. 저녁이 되자 세 곳의 클라이언트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중 한 명은 내게 직접 전화했다. 나는 몇 년 전 제이라인이 지역 고객을 넘어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원래 진우를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었다. 민서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비공식적으로 말했다. 진우 씨네 에이전시 안정적인가요? 나는 엄마의 부엌 창밖을 내다보았다. 엄마는 엄마들이 뜨거운 액체가 가정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다. 전문가로서 리스크를 재평가하셔야 할 거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우리도 이미 걱정하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계속 있었던 건데 나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몇 년 동안 진우는 내 인맥을 내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속한 것으로 취급했다. 내가 해준 소개, 내가 제안한 수정, 주말 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구상한 전략, 이 모든 것이 그의 단독적인 천재성이라는 신화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제 그 신화가 깨지고 있었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그 기둥의 일부를 지탱했는지 기억해냈다. 지연의 다음 발견은 이혼을 더 큰 문제로 만들었다. 진우의 비밀 계좌는 최유라에게 자금을 댔을 뿐만 아니라 제이라인에서 신규 등록된 회사인 유라하버 미디어로 3천만 원을 이체했다. 소유주는 최유라였다. 소액주주는 제이라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브라이트라인 미디어의 부사장인 루카스 브렌트였다. 이체 메모에는 선행 프로젝트 성급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상업적 부정행위일 수 있어 지연이 서류를 책상 너머로 밀며 말했다. 만약 최유라가 클라이언트 자료, 크리에이티브 콘셉트 또는 기밀 정보를 받아서 브라이트라인으로 빼돌렸다면 진우의 분류는 그의 문제 중 가장 작은 거야. 증명할 수 있을까? 아직은. 하지만 회사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말을 하기 마련이지. 일주일 후 조이라는 이름의 주니어 전략가가 차단된 번호로 내게 전화했다. 그녀는 제이라인에서 2년 동안 일했고 나는 그녀가 예전에 내가 에이전시의 엉망인 발표 일정을 정리하는 것을 도운 후 내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했다. 조이는 긴장했지만 분노에 차 있었다. 사모님, 아니 박민서 팀장님.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팀장님이 우리 공유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복사했어요.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지난달에 브라이트라인이 유아용품 계정에 대한 우리 작업물과 거의 동일한 콘셉트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녀는 스크린샷, 심야 파일 다운로드 기록, 최유라가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나가는 엘리베이터 카메라 스틸컷, 브라이트라인에 유출된 발표 슬라이드와 일치하는 내부 초안들을 보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연에게 전달하고 조이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했다. 진우 씨는 알아요? 내가 물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줬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통합시키고 싶어 했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사장님이 아끼는 사람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아끼는 사람. 거기 있었다. 로맨스가 벗겨진 채. 최유라는 단지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접근 권한을 가져갔다. 진우는 자신의 불륜이 자신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를 허술하게 만들었다. 에이전시의 소수 지분 파트너인 서태준 이사가 그날 밤 지연에게 전화했다. 그는 제이라인의 20%를 소유했고 대부분 운영에서 빠져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본 후에는 빠져 있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그와 외부 회계사는 진우의 사무실에서 장부를 요구하고 있었다.
진우가 내 것이라고 불렀던 회사는 아주 빠르게 부부 공동 재산, 회사 성급금, 그리고 기밀 클라이언트 자료가 왜 그가 단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주장했던 여자를 통해 모두 전달되었는지 묻는 남자들의 방이 되었다. 진우는 내게 46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는 다른 번호로 시도했다. 나는 그것을 차단했다. 마침내 그는 문자를 보냈다. 민서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유라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브라이트라인이 그녀를 이용한 거야. 나는 한 단어로 답장했다. 법정에서 첫 번째 기일은 가압류, 재산 보전, 계좌 공개, 기록 접근에 대한 임시 명령이었다. 진우는 다림질하지 않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 감정적으로 멀었고 내가 사적인 고통을 무기 삼아 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연은 그의 변호사를 연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침착함으로 서 있었다. 제 의뢰인은 감정이 상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 말했다. 부부 공동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혼전 특유 재산이 남편의 회사에 대여된 후 상환되지 않았으며 사업 자산이 불륜 상대와 관련된 법인을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 의뢰인이 수년간 비난을 감수하는 동안 임신 관련 의료 정보가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진우는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판사는 관련 재무 및 사업 기록의 보전을 명령하고 추가 심리를 예정했다. 아직 승리는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였. 법원 밖에서 진우는 계단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말라 보였다. 민서야, 유라가 날 갖고 논 거야. 그녀와 루카스 브렌트는 그녀가 지원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 그녀가 파일을 가져갔어. 그녀가 날 바보로 만들었다고. 나는 코트를 여몄다. 그 부분은 당신이 직접 했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내가 너한테 실패했어. 하지만 이제야 보여. 내 곁에 서준 사람은 너였어. 모든 걸 세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도 너였고. 그 말들은 몇 년이나 늦게 형편없이 포장되어 도착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비춰주는 걸 멈췄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뿐이야. 그건 공평하지 않아. 공평?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만약 최유라가 계속 상냥했다면, 만약 그녀가 계속 당신을 치켜 세웠다면, 만약 그녀가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었을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에이전시는 겨울 내내 무너져 내렸다. 브라이트라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조용히 두 건의 제안을 철회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우가 자신에게 고위직과 지분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서태주는 진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이언트들은 무더기로 떠났다. 제이라인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가 정중하게 피하는 회사가 되는 더 굴욕적인 운명을 겪었다. 사람들이 협력업체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것은 조의 카드처럼 들린다. 한편 이혼은 진행되었다. 법의학적 회계감사는 비밀 이체를 확인했다. 또한 미상환 상태로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나의 별도 5천만 원 대출금도 확인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진우 명의로 구입되었지만 부부 공동소득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고 리모델링 자금을 댔다. 지연은 나의 공평한 청구액을 계산했다. 최유라의 변호사는 선물이 선물이라고 주장하려 했다. 지연은 날짜, 금액, 부부 공동 계좌 출처, 그리고 최유라가 진우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등 문서의 차분한 잔인함으로 대응했다. 합의는 싸우는 것보다 저렴해졌다. 시어머니는 긴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분노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옮겨가 내 아들을 망치지 말아 달라는 요청으로 끝났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많은 세월을 내 자신의 현실을 희생하며 남성의 존엄성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그녀 아들의 존엄성은 이제 그와 그가 한 선택들 사이의 문제였다. 진우가 마침내 합의서에 서명하던 날, 그는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너한테는 진짜였던 순간이 있긴 했어?
나는 우리의 초라했던 첫 아파트, 값싼 와인, 첫 클라이언트 수주. 그가 에이전시가 실패할까 두려워 내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밤들을 생각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이게 아팠던 거야.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난 널 사랑했어. 어쩌면. 하지만 당신은 용서받는 걸 더 사랑했지. 그는 서명했다. 회사 대출금은 상환될 것이었다. 아파트 지분에 대한 내 몫은 이전될 것이었다. 최유라에게 사용된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 재산으로 다시 인정될 것이었다. 공동 계좌는 분할될 것이었다. 의료적 책임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남을 것이었다. 이혼은 법정 숙려 기간 후에 최종 확정될 것이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항구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이 내 옆에서 걸었다. 그녀의 구두굽이 돌로비 바닥에 부딪히며 딸깍거렸다. 기분이 어때? 나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았다. 행복하지도 파괴되지도 않았다. 더 가벼워졌다, 아마도. 마치 내가 양손으로 받치고 있던 방이 마침내 무너졌고, 내가 그냥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나는 내가 말했다. 계산서를 지불하고 호텔을 떠난 것 같아. 지연은 나를 보더니 경비원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는 긁히지 않고 흘러나왔다. 제육장. 거짓말을 한 회사. 소송을 제기한 후 제이라인에 처음 돌아갔을 때 나는 진우의 아내로서 가지 않았다. 나는 지연과 잠긴 파일 캐비닛 같은 성격을 가진 프리아라는 회계사와 동행한 대리인이 있는 채권자이자 전 비공식 기여자로서 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진우는 로비에 없었다. 대신 서태준 이사가 우리를 맞았다. 창백하고 카페인에 절어 있었으며 바인더 2개와 우정과 기업 지배 구조가 결코 같은 은행 계좌를 공유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남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여전히 내가 한때 최유라가 커피 머신으로 걸어가며 내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유리벽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유리는 다른 여자를 비추고 있었다. 어두운 정장, 뒤로 묶은 머리, 결혼 반지 없음. 나는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고 프리아가 급여 기록, 협력업체 목록, 미지급금,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유라 하버미디어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동안 귀를 기울였다. 진우는 15분 늦게 들어왔다. 그는 먼저 나를 보았고, 그 다음 내 반지가 있던 빈 공간을 보았다. 이건 과도해, 그가 말했다. 지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럼 정보 공개는 빨리 끝나겠네요. 프리아는 점심 전에 첫 번째 문제를 발견했다. 최유라의 회사는 할당된 업무 범위 없이 3천만 원의 프로젝트 선급금을 받았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다. 브라이트라인이 경쟁 콘셉트를 제출하기 전날 밤 유아용품 계정의 파일들이 최유라의 계정으로 다운로드되었다. 세 번째 문제에 서태준은 소리내어 욕을 했다. 진우는 최유라가 가격 모델, 클라이언트 전략 메모, 그리고 미공개 캠페인 리서치가 포함된 공유 드라이브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녀가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 진우가 중얼거렸다. 서태준이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경쟁사에게 넘겨줄 맥락이 필요했던 거겠지. 나는 진우가 욕망이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단순한 진실을 흡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운하거나 먼저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어리석었다. 그는 최유라가 자신을 관대하고 강력하게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존재조차 몰라야 했던 문들을 열어주었다. 그 아이러니는 피를 흘릴 만큼 날카로웠다. 나를 너무 통제적이라고 비난했던 남자는 자신의 자존심이 쓰다듬어지는 곳에서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다. 늦은 오후가 되자 회계사는 공식적인 내부 조사를 권고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진우는 복도에서 나를 따로 불러내려 했다. 지연이 물을 얼릴 수 있을 것 같은 미소로 우리 사이에 섰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서 하세요.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민서야, 제발. 이건 에이전시를 망하게 할 거야. 아니, 내가 말했다. 당신의 선택들이 에이전시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지. 조사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줄 거고. 그는 움찔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만족감도 없었다. 나는 복수가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것은 정확하게 느껴졌다.
제대로 된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다. 변명이 있던 자리에 사실들이 서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에이전시의 붕괴는 온갖 종류의 비겁함을 드러냈다. 한 디자이너는 모두가 최유라와 진우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A는 최유라가 그녀의 담당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 없는 클라이언트 배경 자료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재무 담당자는 진우가 영수증이 명백히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출을 사업 개발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을 제출했다. 각자 한 조각씩 보았다. 아무도 전체 그림의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연은 사업 정보 공개를 이혼 합의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부부 공동 재산은 단지 어리석게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과 사업을 법적 책임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유용되었다. 진우의 변호사는 오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멈췄다. 숫자들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매달 예정된 은행 이체를 오해할 수 없다. 당신은 새벽 1시 13분의 생일 축하 결제를 오해할 수 없다. 당신은 호텔 사진, 리조트 타임스탬프, 내연녀의 유령 회사로의 회사 성급금, 그리고 경쟁사에 일치하는 발표 자료를 한꺼번에 오해할 수 없다. 최유라의 변호사는 로맨스에 기반한 방어를 시도했다. 그녀는 진우가 별거 중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혼이 임박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선물이 무조건적이라고 믿었다. 지연은 호텔 사진, 나를 진우의 배우자로 기재한 회사 기록, 최유라가 나를 네 와이프라고 지칭한 메시지, 그리고 최유라가 나의 추정된 불임을 조롱한 공항 녹취록으로 응수했다. 믿음은 결국 커면 증거 앞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협상된 변제액이 모든 돈을 회복시켜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했다. 일부 선물은 감가상각되었고 일부 돈은 이미 사용되었으며 일부 손해는 반환되기보다는 공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졌다. 진우는 우리 결혼 생활을 다른 여자의 환상을 위한 사적인 은행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최유라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한 모든 이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성숙함의 대가로 굴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 한 기일 동안 진우의 변호사는 이혼의 개요조차 논의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한 비밀유지 조항을 제안했다. 지연이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의료 기록이나 사적인 고통을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 서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항상 여자들이 자신들을 시끄럽게 상처 준 후에 조용히 치유하기를 원하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눈을 내렸다. 그것이 그가 내 침묵을 친절함으로 포장하려 했던 마지막 날이었다. 이어진 심리들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덜 극적이었다. 천둥 같은 이의 제기도 없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가 무너지는 동안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일도 없었다. 회의 테이블, 기일 연기, 스프레드시트, 수정된 일정, 그리고 감상적이기를 거부하는 숫자들이 주는 느린 굴욕이 있었다. 진우의 변호사는 불륜과 사업 부정행위를 분리하려 했다. 서태준의 변호사는 거부했다. 지연은 단순히 거래 내역들을 나란히 놓았다. 표준 신원 조회 없이 고용된 불륜 상대, 정책을 벗어나 부여된 접근 권한, 그녀의 회사로 유용된 지불금, 경쟁사 발표 자료에 나타난 클라이언트 파일, 그리고 내가 깨지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해 비난받는 동안 그녀가 즐긴 삶을 꾸미는 데 사용된 부부 공동재산. 어느 날 오후 휴정 시간에 나는 법원 복도에서 최유라를 보았다.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젊고 덜 위험해 보였다. 비록 나는 줄어든 화려함을 순수함과 혼동하지 않을 만큼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보다가 말했다. 그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최유라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믿었다. 진우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믿었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믿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선택적이었지만 우리 중 단 한 명만이 정직함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회계사의 최종 보고서는 모든 거짓말쟁이에게 항목을 부여했다.
특유재산 대출금, 부부 공동 계좌 이체, 설명되지 않은 사업 선급금, 고객 개발비로 분류된 개인 선물. 총액은 나를 부자로 만들 만큼은 아니었지만 원칙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돈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무례함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문제에 대해 당신의 몸을 탓하는 동안 저녁 식사에 앉아 있는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 그것은 이체, 대출, 지분 비율, 변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슬픔이 드라마로 치부되었을 곳에서 숫자들이 말하게 했다. 진우는 지연의 접수 데스크로 배달된 손편지를 통해 마지막 사적인 호소를 시도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아파트, 고장난 난방기, 여윳돈 한 푼이라도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었던 밤을 묘사했다. 그는 야망을 외로움과 관심을 사랑과 혼동했다고 썼다. 나는 지연의 사무실에서 그녀가 내 얼굴을 보지 않는 척하는 동안 그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그가 이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고 여전히 요청을 둘러싸고 접혀 도착했다. 제발 사업 기록을 공개하지 말아줘. 나는 그것을 지연에게 돌려주었다. 파일에 추가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었다. 경계선이었다. 나는 그의 후회를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여자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한 달 후, 서태주는 에이전시가 체이스라는 이름 없이 리브랜딩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는 마치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듯이 당황스러워했다. 대신 그것은 적절하게 느껴졌다. 이름은 중요하다. 진우는 부분적으로 내 돈, 내 교정, 내 소개, 그리고 아내라는 단어 뒤로 사라지려는 내 의지 위에 자신의 이름을 쌓았다. 그것이 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나를 의기양양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기록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나는 직원들이 잘 되기를 바랐다. 나는 서태준에게 능력과 더 나은 비밀번호를 기원했다. 나는 진우의 파멸을 바라지 않았다. 파멸은 드라마를 암시한다. 내가 원했던 것은 더 간단했다. 내 침묵에 의해 지탱되던 모든 구조물이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배우기를. 리브랜딩이 발표될 즈음 아무도 더 이상 그 불륜을 사적인 일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것은 지배구조, 자아, 그리고 욕망을 판단력과 혼동하는 비용에 대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석하게 놔두었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몫을 다하는 것은 진우를 그 자신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이 내가 마침내 시작하도록 허락한 것을 끝내는 동안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충분하고도 남았다. 마침내 충분했다. 제7장. 문에 걸린 내 이름. 새 아파트에서의 첫 주. 나는 매일 아침 고요함에 놀라며 잠에서 깼다. 외로운 종류가 아닌 깨끗한 종류의 고요함. 진우 쪽 침대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도 없었다. 거짓말을 한 후 새벽 1시에 들리는 샤워 소리도 없었다. 내가 자신을 의심하는지 확인하는 남자 맞은편에서 벌이는 조심스러운 평범한 아침 식사 연기도 없었다. 오직 냉장고의 웅웅거림, 온도 조절 장치의 부드러운 째깍거림, 강변도로의 낮은 교통소음, 그리고 내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나는 혼자서 선택을 내리는 것에 친밀함을 과소평가했었다. 첫날 밤. 나는 철물점 페인트 코너에서 40분 동안 서서 서재에 칠할 두 가지 녹색 음영 사이에서 고민했다. 아무도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면 무난한 색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색이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상기시켜주지 않았다. 나는 더 짙은 녹색을 좋아해서 샀고 캔을 집에 들고 와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자정까지 페인트 칠을 했다. 뒤로 물러섰을 때 팔에 페인트 자국이 묻은 채 그 방은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여자가 선택한 방처럼 보였다. 엄마는 매주 일요일 음식 용기를 들고 오셨다. 엄마는 그것들이 우연히 남은 음식이라고 하셨다. 나는 믿는 척했다. 때때로 엄마는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며 찬장을 열고 새 커튼을 만지고 욕실 환풍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셨다. 이 집은 따뜻한 느낌이 드네.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말씀하셨다. 예전 아파트보다 작은데.
따뜻함은 크기와는 상관없단다. 엄마 말이 맞았다. 진우의 아파트는 더 크고 더 비쌌으며 1년에 2번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신중하게 디자인되었다. 내 집에는 짝이 맞지 않는 머그잔, 기우뚱한 신발장, 지연이 공격적으로 편안하다고 묘사한 소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프로젝트들의 액자에 담긴 캠페인 보드벽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취향이나 자신을 맞추지 않고 처음으로 만든 집이었다. 이혼이 슬픔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지는 않았다. 어떤 아침에는 평범한 물건이 함정을 열었다. 제주도에서 산 커피 머그, 결혼 첫 해의 노래, 우리가 지나치곤 했던 식당. 나는 다정했던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 다정함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거의 화가 나곤 했다. 배신은 사람들이 과거를 완전히 거짓으로 다시 쓰고 싶게 만든다. 거짓된 것들은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았던 순간들은 진짜였다. 썩은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를 붙잡고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도 다시 기어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수련이 되었다. 지연은 내게 진우의 이메일을 그만 읽으라고 했다. 나는 답장을 멈췄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게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평소처럼 그녀가 몇 달이 지나면서 진우는 덜 자주 편지를 썼지만 메시지가 도착하면 나는 여전히 가슴이 약간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움이 아니었다. 반사작용이었다. 내 몸은 그의 기분에 맞춰 몇 년을 살아온 것을 기억했다. 그가 실망했나? 그가 미안해하나? 그가 화났나? 내가 설명해야 하나? 내가 달래야 하나? 치유는 내가 발견한 바로는 단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상태가 더 이상 나의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내 신경계에 가르치는 것이었다. 나는 상담을 시작했다. 공적으로는 인상적이고 사적으로는 지쳐있는 것에 질렸기 때문이다. 은퇴 안경을 쓰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정확한 침묵을 지닌 내 상담사는 내가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물었다. 나는 동반자 관계라고 말할 줄 알았다. 대신 나는 내 삶이 순조롭다는 증거가 되어줄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들이 우리 사이에 머물게 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나는 독립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내 안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문화적 계산법을 받아들였다. 남편 더하기 아파트 더하기 잠재적인 아기는 성공이다. 그런 것들 없이 나는 사람들이 자유를 보기 전에 실패를 볼까봐 걱정했다. 상담사는 내가 다른 이혼한 여자들을 그렇게 보는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왜 나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잔인한 기준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좋은 대답이 없었다. 일은 결혼 생활이 남긴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된 습관들을 경계했다. 최유라가 그 단어를 모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했다. 야망이 자기 소멸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나는 더 많이 위임했다. 론칭이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말을 지켰다. 나는 팀의 젊은 여성들을 멘토링하며 돈에 대한 화려하지 않은 진실을 말해주었다. 당신의 계좌를 알고 당신의 자산을 이해하고 사본을 보관하고 절대 사랑 때문에 서류 읽기를 멈추지 마세요. 리더십 워크숍에서 나는 브랜드 신뢰에 대한 세션을 진행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니어 디렉터가 공개적인 신뢰 위반 후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재건하는지 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신뢰는 피해를 입은 쪽이 가해자에게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행동을 볼 때 돌아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케팅 지혜로 받아 적었다. 나는 그것이 또한 결혼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 진호의 사과는 그가 통제력을 잃은 후에야 자존심을 대가로 치렀다. 그것들은 나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히 일찍 도착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중요했다. 한서준은 그 계절에 내 삶에 들어왔지만 그 중심이 되지는 않았다. 그것이 내가 그를 주목한 또 다른 이유였다. 많은 남자들이 날씨처럼 들이닥쳐 모든 계획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했다. 서준은 달력 초대장처럼 다가왔다. 명확한 목적, 조정 가능한 시간, 정중한 거절 옵션.
우리는 포장 비용을 놓고 논쟁했고 지속 가능한 재료에 대한 기사를 교환했으며 한 번은 소비자가 순환 디자인이라는 문구를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20분 동안 토론했다. 그는 일하는 중간에 추파를 던지지 않았다. 그는 내가 조달에 대해 물었을 때 내 외모를 칭찬하지 않았다. 그는 내 마음을 그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방으로 대했다. 비 오는 저녁, 그가 내게 저녁 식사를 청한 후 나는 대답하는데 3일이 걸렸다.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를 누군가에게 건네주기 전에 내 자신의 예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말했다. 좋아요. 빌려온 예는 단지 지연된 아니요일 뿐이니까.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웃었다. 우리의 첫 저녁 식사는 마법 같지 않았다. 식당은 우리 예약을 잃어버렸고 생선은 너무 익었으며 우리 옆 테이블에는 한 남자가 몸은 빠져나간 게 분명한 여자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시끄럽게 설명하고 있었다. 서준은 내가 웃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알아채고 말했다. 영적으로 이 대화를 떠나야 한다면 이해합니다. 나는 그때 웃었다. 저녁은 편안해졌. 그는 그날 밤 내 이혼에 대해 단 한 번만 물었다. 내가 뭘 알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갑작스러운 금전적 제스처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내 이익을 위해 관리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사과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하게 만드는 사과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나는 솔직함이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내 삶 바깥에 삶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벌하지 않는 관계가 필요했다. 서준은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솔직함은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제 죄책감을 당신의 일로 만든다면 저한테 상담사나 구하라고 말할 허락을 드릴게요. 이미 한 명 있나요? 네, 이혼을 통해 제가 광고하는 것만큼 손이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 대답이 내 마음에 남았다. 진우는 자기 인식이란 남자들이 재앙을 겪은 후에야 얻고 용서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서준은 그것을 엔진이 고장나기 전에 오일을 가는 것처럼 유지보수로 여겼다. 그래도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가 선반 설치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예라고 말했지만 재료비는 내가 직접 지불했다. 그가 저녁을 샀을 때 나는 다음 저녁을 샀다. 점수를 매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균형이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균형은 동등한 금액보다는 동등한 존중에 관한 것이 되었다. 그는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내 한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것들을 시험하지 않으면서 그의 한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헛기침 진우와 나는 한 업계 리셉션에서 마주쳤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건강해 보였고 더 조용해 보였다. 레인 크리에이티브는 서태준 아래서 안정되었다. 진우는 더 작은 규모로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모든 방에서 빛나는 창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탄산수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민서 씨, 그가 말했다.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붙잡지 않을게요.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오래된 반사작용이 내가 부드러워지고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심이길 바라요. 내가 말했다. 진심이에요. 그럼 다르게 살아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위를 보았다. 노력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게 다였다. 눈물도 마무리 연설도 비밀스러운 아픔도 없었다. 나는 내 그룹으로 돌아갔고 서준은 내가 먹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접시를 건네주었다. 진우는 그 제스처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중에 서준과 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생각했다. 대답은 단순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네,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아니요. 알았어요. 그냥 알았다고요. 상처받은 자존심도 신문도 그의 것이 아닌 감정의 중심을 차지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내 손을 그의 손에 넣었.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것을 승리로 만들지 않으면서 미소 지었. 그것이 내가 사랑이 부재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해였다.
남자가 우산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 수 있었다. 집이 더 작고 안전할 수 있었다. 사과가 보상받지 않으면서도 인정될 수 있었다. 여자가 과거를 옷장 선반에 두고도 매일 아침 전적으로 그녀에게 속한 삶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제8장 합의. 최종 판결문은 초봄에 도착했다. 창문에 내 이름이 타이핑된 평범한 봉투. 법률 용어는 냉정했다. 혼인관계 해소, 재산 분할, 의무 부과. 어떤 문단도 그 안에 세월을 담을 수 없었다. 어떤 판사도 내가 한때 진우의 피곤한 미소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믿었다고 쓰지 않았다. 어떤 서기도 내가 가족 식사에서 그가 자신의 진단 결과를 수치심처럼 짊어지게 하는 동안 그를 변호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그 문서는 단지 합쳐졌던 것이 더 이상 합쳐지지 않았다고 선언할 뿐이었다. 엄마는 그날 저녁국을 끓여주셨다. 차용증에 대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럴 자격은 충분하셨다. 엄마는 단지 내 어깨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다시 내 자신처럼 보이는구나.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었다. 일이 나를 구했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영웅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를 통해 나를 치유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과제를 주었다. 9시의 회의, 11시의 예산 검토, 시카고에서의 제품 론칭, 댈러스에서의 소매업체 문제 격화, 내가 배신당했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는 분기별 전략 메모. 과제는 다정함이 아니지만 구조이며 마음이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구조는 유용하다. 나는 내 팀을 놀라게 할 만큼의 맹렬함으로 해안에 복귀했다. 증거를 수집하던 몇 달 동안 나는 속이 텅 빈 채로 유능함을 연기했다. 합의 후 유능함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여성들이 더 작아지거나 더 상냥해지거나 지친 것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한다고 가장하지 않고 정체된 웰니스 브랜드를 재포지셔닝하는 캠페인을 이끌었. 그 캠페인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부사장은 내게 지역 브랜드 책임자로의 승진을 제안했다. 나는 수락했고 인상된 급여는 또 다른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처럼 다가왔다. 합의금과 내 저축으로 나는 강 근처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샀다. 강남의 집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벽이 내 것이었다. 나는 진우가 선호했던 회색 대신 따뜻한 나무 바닥을 선택했다. 나중에 팔 때 가치에 해가 될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재를 짙은 녹색으로 칠했다. 엄마는 부엌을 보고 우셨다. 지연은 샴페인과 공구함을 가져왔다. 우리는 책장을 서툴게 조립하고 설명서를 놓고 다투고 바닥에서 태국 음식을 주문했다. 진우가 이사한 후 예전 아파트에서 상자 하나가 왔다. 유리책 더미, 내 겨울 부츠, 우리 첫 해의 사진 앨범, 그리고 우리가 가구가 생기기 전에 제주도에서 샀던 도자기 그릇. 나는 앨범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옷장 선반에 두었다. 과거가 지비기를 멈추기 위해 불태워질 필요는 없었다. 진우의 회사는 겨우 살아남았다. 서태준 이사가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체이스 레이는 진우가 빚을 갚고 사업 분쟁을 해결하고 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후 레인 크리에이티브가 되었다. 최유라는 별도로 합의하여 선물의 일부를 반환하고 상업적 조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브라이트라인은 그 이야기가 업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퍼졌을 때 두 곳의 클라이언트를 잃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공식적인 용어는 이해관계 충돌 우려와 협력업체 재검토였다. 어른들은 결과를 그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드물다. 진우는 한동안 이메일을 보냈다. 처음에는 길고 절박했다. 설명, 사과, 추억, 만나자는 제안. 나는 그것들을 종결이라는 폴더로 필터링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나 하나가 왔다. 그것은 나머지보다 짧았다. 민서야, 네가 처음으로 수정해준 기획안을 찾았어. 모든 슬라이드에 내 메모가 있더라.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에서 에이전시를 세웠다고 말하곤 했어.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었어. 내 일, 내 돈, 내 인내심을 가져가면서도 여전히 너를 부담처럼 느끼게 만든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아마 평생 미안해하며 살겠지. 나는 한 번 읽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사과는 진짜이면서도 여전히 불필요하다. 그의 후회는 그의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관리하고 싶지 않았. 한동안 나는 데이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통함으로 착각했다.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남자를 위해 나 자신을 번역하지 않는 것을 즐겼. 내 침대에서 대각선으로 자는 것.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것. 내가 차가워졌는지 묻는 사람 없이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는 것. 그리고 토요일을 철물점에서 혼자 캐비닛 손잡이를 고민하며 보내는 것을 즐겼다. 내 삶은 가장 호화로운 방식으로 평범해졌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한서준을 만났다. 그는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그에 대해 처음으로 좋아한 점이었다. 서준은 해안이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협력한 포장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다. 그는 회의에서 침착했고 정확한 질문을 했으며 자신이 그 방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침묵을 채우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함께 일했을 때 그는 자존심이 아닌 데이터로 내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시장 리스크로 그의 비용 추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는 둘 다 약간 짜증이 났고 전문적으로 감명받았다. 그 다음 해 동안 우리 팀들은 자주 협력했다. 서준은 내가 오후 3시까지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그 후에는 허브차를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보여주기식 브레인스토밍을 싫어하지만 실용적인 시제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도 이혼했지만 결코 그것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는 전 부인을 한 번 서로 멀어졌다고 정중하게 언급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거의 이국적으로 보였다. 전 파트너를 악당이나 유령처럼 만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 어느 비 오는 저녁, 현장 방문 후, 우리는 무리 주차장을 흠뻑 적시는 동안 창고의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나는 우산을 잊었다. 서준이 자기 것을 내밀었. 당신은요? 내가 물었다. 제 차는 가까워요. 그럼 같이 써요. 그는 그 아래로 들어서기 전에 나를 보았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 질문은 간단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다. 그는 물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옆자리가 자기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깨가 거의 닿을락말락한 채로 우산 아래를 걸었다. 내 차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서 씨, 네,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역할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동료로서가 아니라 언젠가 저녁 식사에 데려가도 될지 묻는 겁니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 일은 변함없을 거고요. 나는 위에서 비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서서 남자가 관심이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얼마나 다르게 들릴 수 있는지 생각했다. 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다. 쉬운 걸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저는 출장이 너무 잦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솔직하게 논의하죠.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작아지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 사이즈 그대로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다. 그건 누가 나한테 한 말 중에 가장 덜 로맨틱한 문장이네요. 미리 알려주시면 개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저녁을 먹었다. 그는 내 이혼의 세부 사항을 오락거리로 묻지 않았다. 내가 조각들을 제안했을 때 그는 뒷수습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첫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이 일했다. 그는 조용한 것이 괜찮다는 의미라고 가정했다. 그는 이혼 후 상담을 받았다. 그가 말했듯이 후회에 능통하고 변화에 쓸모없게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기억할 만큼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가 삐걱거리는 책장이 있는 녹색 서재에 들어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그는 선반이 기운 것을 알아채고 고쳐주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필요한지? 원하냐고가 아니라. 나는 예라고 말했고 그는 지연히 바닥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며 세관원처럼 그를 신문하는 동안 그것을 고쳤다. 그는 살아남았다. 이혼 후 2년 서준과 나는 식물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내 드레스는 심플한 아이보리 세틴이었다. 엄마는 음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셨. 지연은 더 크게 울고 알레르기 탓을 했다. 서준의 서약은 짧았다. 민서 씨, 모든 힘든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대신하지 않고 당신 옆에 서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실이 무기가 되기 전에 진실을 말하겠다고. 당신의 일을 제 관심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당신 삶의 일부로 존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둘 다 사랑받기 위해 사라질 필요가 없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그를 보았고 진우를 부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현재로 생각했다. 저는 한때 결혼이 인내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참여를 의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만나주고 지키기 쉽게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식이 끝난 후 서명 없는 짙은 붉은 장미 꽃다발이 식장에 도착했다. 카드에는 행복을 빕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진우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서준은 내가 그것들을 보관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생각했다. 프런트 데스크에 둬요.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그는 내가 확신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잡았다. 그것이 내가 그 장미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방법이었다. 그것들은 시험도, 상처도, 내가 답장해야 할 메시지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끝난 장의 꽃들이었다. 몇 년 후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한 사회자가 내게 결혼 생활 안에서 재정적 안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나는 진우를 언급할 계획이 없었지만 진실은 평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오는 법이 있다. 안정은 누군가의 휴대폰을 영원히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감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기회가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은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수입, 기록, 지원 시스템,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계가 당신을 파트너 대신 수사관으로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방은 조용했다. 나는 계속했다. 저는 한때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에게 그들의 방값을 계산해줘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가 계좌를 닫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 계산서가 아니라요. 제가 만들었던 모든 변명, 제가 무시했던 모든 직감, 제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내 고통을 설명하게 놔두었던 매년에 대한 계산서였습니다. 박수가 천천히 일어났다가 홀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무대 조명 아래 서 있었다. 더 이상 로비의 아내가 아니었다. 더 이상 한밤중에 증거를 수집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자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한민서입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배신을 발견했지만 제 삶을 거기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모았고 제 돈을 되찾았으며 거짓말을 폭로했고 이혼해서 살아남았으며 제 경력을 재건했고 제 집을 제 야망의 형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다시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자의 변명 속에서 답을 찾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답은 항상 제 자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생한 인물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제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저장하고 더 많은 모험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